저는 올해 62입니다. 평생 가난한 인쇄소 집 아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62년을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어머니의 유품 속에서 발견한 낡은 편지 한 통. 그 편지는 제게 충격적인 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가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2년 만에 저는 제 친어머니를 만났습니다. 83세 친어머니는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62년을 기다렸단다. 62년을 너를 찾았어.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천억 대 재산을 포기하는 결정을. 왜일까요? 무엇이 저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게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62년 만에 밝혀진 출생의 비밀, 그리고 그 속에서 제가 깨달은 진짜 행복의 의미를. 제 이름은 강민호입니다. 서울 변두리 구로구의 작은 골목에서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쇄소라고 해봐야 겨우 20평 남짓한 작은 공간입니다. 낡은 인쇄기 3대, 재단기 1대, 그리고 먼지 쌓인 종이 더미들. 이것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제 첫 기억은 5살 때입니다. 아버지가 밤늦게까지 인쇄기를 돌리시는 소리. 덜커덕, 덜커덕, 그 기계음이 제 자장가였습니다. 어머니는 동네 슈퍼에서 일하셨습니다. 아침 6시에 나가셔서 밤 10시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우리는 간신히 생활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반에서 가장 가난한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새 운동화를 신을 때 저는 작년 것을 계속 신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닳아서 구멍이 났지만 아버지는 고무 접착제로 붙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은 저를 사랑하셨습니다. 가난해도 저는 사랑만큼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갈 때 아버지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우리는 가난하지만 정직하게 살자. 남을 속이지 말고 성실하게 살아라. 그것이 사람의 도리란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새벽 신문 배달을 했습니다. 학비를 벌기 위해서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신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했습니다. 다행히 성적은 좋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아서 대학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지방국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합격증을 들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잘했다, 민호야. 정말 잘했어. 우리 아들 대학생이 되었구나. 그날 저녁 아버지는 처음으로 삼겹살을 사오셨습니다. 평소에는 김치찌개만 먹던 우리 집이 그날만큼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학 시절 저는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여러 개 했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과외 무엇이든 했습니다. 그렇게 4년을 버텼습니다. 졸업 후 저는 중견 인쇄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5년 차가 되던 해 아버지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민호야, 미안하다. 아버지가 너한테 물려줄 게 이 작은 인쇄소밖에 없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제가 인쇄소를 이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32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인쇄소를 물려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습니다. 일거리가 많지 않았습니다. 대형 인쇄소들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고
작은 인쇄소는 살아남기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성실함으로 고객을 하나씩 모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결혼은 늦게 했습니다. 38살 때 동네 약국에서 일하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는 제 형편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인쇄소 집안이라는 것도 빚이 있다는 것도. 그래도 그녀는 저를 선택해줬습니다. 왜 저를 선택했냐고 물었을 때 수진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빠는 성실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좋아요.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하객은 20명도 안 됐습니다. 신혼여행도 못 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행복했습니다. 40살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아들 이름을 준호라고 지었습니다. 강준호. 아들을 안았을 때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가난하게 키우지 말자. 이 아이에게는 제가 겪었던 고생을 시키지 말자. 그래서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들었습니다. 주말도 없었습니다. 아들이 5살 되던 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담배를 피우시며 일하셨습니다. 인쇄소의 화학약품 냄새와 담배 연기, 그것이 아버지의 폐를 망가뜨렸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빚이 1,000만 원 남았습니다. 병원비와 장례비로 쓴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빚을 갚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5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빚을 다 갚았을 때 저는 50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쇄 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일거리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종이로 인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 했습니다. 디지털 인쇄, 대형 포스터 인쇄, 그런 것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미 젊은 사람들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버텼습니다. 가난하지만 우리는 서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올해 초에 어머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85의 나이였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어머니는 하루가 다르게 약해지셨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나이가 많으시니 이제 준비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가끔씩 의식이 돌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제 손을 꼭 잡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하다.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어머니는 저를 잘 키워주셨잖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2024년 2월 14일 오전 5시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일주일 동안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어머니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40년 넘게 살았던 그 작은 집,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옷장, 낡은 이불, 먼지 쌓인 서랍들,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저는 부모님의 인생을 되돌아봤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사셨지만 언제나 저를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
어머니 방의 낡은 옷장을 열었을 때였습니다. 옷장 맨 아래 구석진 곳에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였습니다. 아마도 수십 년 동안 만지지 않았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상자를 꺼내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편지와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노란빛으로 변한 종이들, 60년도 더 된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엄마가. 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떨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울면서 쓰셨던 것 같았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친애하는 민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도 내가 세상을 떠난 후일 것입니다. 민호야, 엄마는 평생 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는 우리 친아들이 아닙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친아들이 아니라니. 저는 계속해서 편지를 읽었습니다. 너는 1962년 10월 15일 서울 성북동의 한 대저택에서 태어났습니다. 너의 친아버지는 대한제철 회장 박재훈이었고 친어머니는 그의 첫째 부인 이순옥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태어난 지 단 3일 만에 우리에게 왔습니다. 대한제철.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10대 재벌 기업 중 하나였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그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박 회장님의 운전기사였고 나는 가정부였습니다. 우리는 그 집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 회장님의 첫째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로 너였단다. 하지만 그 집안에는 복잡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박 회장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너의 친할아버지는 너의 어머니를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너의 친어머니는 가난한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너의 친할아버지는 재벌가에 어울리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첫 손주인 너를 다른 집에 입양 보내려 했습니다. 혈통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너의 친어머니는 절망했습니다. 겨우 아들을 낳았는데 빼앗길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부탁했습니다. 밤중에 울면서 우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제 아들을 지켜주세요.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 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우리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자식이 없는 부부였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처음 본 순간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작고 연약한 아기. 우리는 너를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1962년 10월 18일 밤. 우리는 너를 안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도망쳤습니다.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구로, 마침내 이곳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이름을 바꾸고 호적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너의 이름을 강민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 너를 우리 아들로 키웠습니다. 민호야, 이것이 진실입니다. 너는 가난한 인쇄소 집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너는 재벌가의 첫째 아들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호야. 우리는 너에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너를 너무 사랑했습니다. 너를 잃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를 사랑했던 것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너의 친어머니 이순옥 여사는 여전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만약 내가 원한다면 그분을 찾아가 보거라. 그것은 너의 선택이란다. 사랑한다, 민호야. 엄마가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편지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저는 편지를 든 채로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62년 동안 저는 강민호로 살아왔습니다. 가난한 인쇄소 집 아들로. 하지만 그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강민호입니까? 아니면 박민호입니까? 아니, 제 진짜 이름은 뭡니까? 상자 안에는 더 많은 서류가 있었습니다. 병원 출생 기록, 서울대학교 병원, 1962년 10월 15일, 산모 이순옥 28세, 신생아 남아 3.2kg, 그리고 낡은 신문 스크랩이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16일자 경제신문, 대한제철 박재훈 회장, 장남 등남. 기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제철 박재훈 회장 35일 15일 장남을 얻었다. 박 회장은 건강한 아들을 얻어 기쁘다며 대한제철의 미래를 이어갈 후계자가 태어났다고 말했다. 후계자. 저는 대한제철의 후계자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인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울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62년 10월 18일. 민호와 마지막 시간. 미안해, 내 아들아. 저는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이 여인이 제 친어머니입니까? 이 아기가 저입니까? 그렇다면 저는 62년 동안 제 진짜 어머니를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것들이 이해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셨던 말씀. 미안하다, 민호야. 어머니는 평생 이 비밀을 가슴에 품고 사셨던 것입니다. 매일 죄책감에 시달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평생 제게 정직하게 살아라고 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정작 제게는 진실을 말하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쇄소 문을 닫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게 너무 힘든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결국 사흘째 되는 날, 저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편지를 보여주고, 서류를 보여주고,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당신은 제 남편이고 준호의 아버지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아내의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제 친부모가 누구인지, 지금 어디에 계신지. 저는 편지에 적힌 이름들을 인터넷으로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대한제철을 검색했습니다. 대한제철은 현재 대한민국 8대 재벌 기업이었습니다. 철강, 건설, 화학, 금융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산 규모는 50조 원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박재훈 회장을 검색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자 기사가 나왔습니다. 대한제철 박재훈 명예회장 별세, 향년 94세. 제 친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영영 친아버지를 만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기사를 더 읽었습니다. 박재훈 명예회장은 1927년생으로 1955년 대한제철을 설립하여 한국 철강 산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슬하에 이남을 두었으며 현재 대한제철은 차남 박준혁 회장 59위 경영하고 있다. 이남? 저를 포함하면 3남 아닙니까?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 회장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65년생, 현재 59세, 하버드 경영대학원 졸업, 2010년부터 대한제철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부회장, 1968년생, 현재 56세, 대한제철 계열사인 대한건설 대표이사입니다. 두 사람 모두 저보다 어렸습니다. 저는 1962년생이니까 제가 맏형입니다. 그런데 기록에는 저의 존재가 없었습니다. 저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재벌가 족보를 다루는 사이트, 오래된 신문 아카이브, 경제 전문지. 그러다가 마침내 한 가지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1963년 1월자 경제신문 부고란. 대한제철 박재훈 회장 장남 박민수 병으로 별세. 기사는 아주 짧았습니다. 대한제철 박재훈 회장의 장남 박민수 군이 지난 5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3개월. 3개월. 저와 같은 나이입니다. 박민수? 그게 제 원래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기 살아 있습니다. 가짜 부고를 낸 것입니다. 저를 공식적으로 죽은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일까요?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한 것일까요? 저는 더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순옥 여사에 대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이순옥 여사는 박재훈 회장의 첫째 부인이었습니다. 1934년생, 현재 90세. 아니, 어머니 편지에는 83세라고 했으니까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1934년생이면 지금 90세가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순옥 여사가 여전히 생존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더 찾아보니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재훈 회장은 1964년 첫째 부인 이순옥 씨와 이혼했고 1965년 재혼하여 이남을 얻었다. 1964년 이혼. 제가 사라진 지 2년 후입니다. 그리고 최근 기사 하나를 더 찾았습니다. 대한제철 창업주 첫째 부인 이순옥 여사, 조용히 성북동 자택에서 여생 보내. 이순옥 여사는 이혼 후 재혼하지 않고 성북동 자택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친어머니가 살아계셨습니다. 62년 만에 저는 제 친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까요? 62년 전에 사라진 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어주실까요? 아니면 사기꾼 취급을 받을까요? 고민하던 중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상자 안의 서류들을 모두 가지고 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은 시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법률 사무소를 골랐습니다. 대형 로펌은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변호사는 40대 중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편지와 서류들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한 장씩 천천히. 30분이 지나고 변호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선생님, 이것들은 진짜입니다. 특히 이 출생 기록은 서울대병원에서 발급한 원본입니다. 1962년 당시의 서식과 완전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신문 스크랩도 확인해 봤는데 실제로 1962년 10월 16일자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변호사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 실례지만 이걸로 뭘 하시려는 겁니까?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친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대한제철은 대기업입니다. 갑자기 나타난 장남이라고 주장하면 그쪽에서는 경계할 겁니다.
재산 청구를 하시는 건 아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친어머니를 만나보고 싶을 뿐입니다. 변호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명함 하나를 건네줬습니다. 이분은 제 선배인데 대한제철 법무팀 고문입니다. 이분을 통하면 조용히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DNA 검사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DNA 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고 친어머니의 DNA를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현재 대한제철 회장인 박준혁 씨와 비교하면 됩니다. 형제 관계라면 DNA가 부분적으로 일치할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박준혁 회장의 DNA를 구한다는 말입니까? 변호사는 법무팀 고문을 통해 조용히 접근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가 나왔습니다. 형제 일치도 99.7%. 저는 박준혁 회장의 친형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박재훈 회장의 친아들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법무팀에서 연락이 올 겁니다. 준비하세요. 일주일 후 제게 전화가 왔습니다. 대한제철 법무팀이었습니다. 강민호 선생님이십니까? 저희가 선생님을 뵙고 싶습니다. 그렇게 저는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법무팀이 지정한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은밀한 만남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세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법무팀 고문, 그리고 2명의 변호사. 그들은 제게 수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서 자랐습니까?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서류를 검토하고 DNA 검사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마침내 법무팀 고문이 말했습니다. 강 선생님, 아니 박 선생님. 확인 결과 선생님은 박재훈 명예회장의 장남이 맞습니다. 선생님은 법적으로 대한제철의 상속인입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재산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을 뿐입니다. 법무팀 고문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산이 필요 없다니요? 선생님, 선생님의 상속 지분은 수천억 원이 넘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돈은 필요 없습니다. 저는 62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냥 한 번만 제 친어머니를 만나고 싶습니다. 법무팀은 잠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제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순옥 여사께서 선생님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24년 3월 15일. 저는 서울 성북동의 한 대저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높은 담장, 넓은 정원, 웅장한 저택. 제가 태어난 곳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원을 지나 현관으로, 그리고 거실로. 거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한 노부인이 앉아 계셨습니다. 하얀 머리, 깊은 주름 하지만 여전히 품이 있는 자세. 검은색 한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제 친어머니 이순옥 여사였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는 순간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수야, 정말 너니? 정말 내가 맞니?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떨리는 걸음으로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쓰다듬으셨습니다. 닮았구나. 내 아버지를 닮았어. 눈매가, 코가, 입술이 모두 내 아버지를 닮았단다. 어머니의 손길이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호라고 합니다. 하지만 원래 이름은 박민수였다고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래, 민수야. 내 아들. 62년을 기다렸단다. 62년을 너를 찾았어. 어머니의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를 찾으셨다고요? 어머니는 소파에 앉으시며 저도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너를 보낸 그날부터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사람을 풀어서 찾아봤지만 강 씨 부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구나. 이름도 바꾸고 호적도 새로 만들어서 나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단다.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당시 시아버지는 너를 다른 집에 입양 보내려 했어. 혈통이 맞지 않는다며 이순옥 집안의 피를 대한제철에 남길 수 없다고 하셨지. 나는 너를 지킬 수 없었단다. 너무 무력했어. 그래서 강씨 부부에게 부탁했어. 제발 제 아들을 지켜달라고, 안전한 곳에서 키워달라고. 그리고 그분들은 정말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평생 저를 친아들처럼 사랑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고생 많았지. 힘들었지. 가난하게 자랐다고 들었어. 엄마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가난했지만 사랑받으며 자랐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정말 소중하게 키워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참을 우셨습니다. 다행이구나. 정말 다행이야. 그래도 너를 잘 키워준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는 지난 62년의 세월을 들려주셨습니다. 저를 보낸 후 어머니는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셨다고 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셨고 제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머니를 더욱 박대했고 결국 1964년 어머니는 이혼당하셨습니다. 그 후 제 친아버지는 재혼하셨고 두 아들을 낳으셨습니다. 현재 대한제철 회장인 박준혁이 둘째 아들이고 박준호 부회장이 셋째 아들입니다. 어머니는 혼자 사셨습니다.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너를 지키지 못한 죄책감에 나는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았단다. 너만이 내 유일한 아들이야. 어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여쭤봤습니다. 그럼 제 동생들은 제가 있다는 걸 아나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 아직 모른단다. 내 아버지도 그 아이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어. 너는 공식적으로 죽은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민수야, 아니 민호야. 내가 원한다면 내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수 있어. 너의 존재를 공개하고 너에게 정당한 몫을 돌려줄 수 있단다. 대한제철의 장남으로서 너는 가장 큰 상속 지분을 받을 권리가 있어.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재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어머니를 만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재산이 필요 없다니. 무슨 소리니? 너는 첫째 아들이야. 당연히 내 몫을 받아야지. 저는 천천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미 부모님이 있습니다. 돌아가셨지만 평생 저를 사랑해 주신 진짜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아내와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인쇄소지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62년 동안 가난하게 살았지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와서 재벌가의 아들이 되는 것보다 그냥 강민호로 사는 것이 더 편합니다.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강씨 부부가 너를 정말 잘 키워주셨어. 그날 저는 3시간 동안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시 뵐 수 있을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럼 언제든지 와라. 내가 원할 때마다 엄마는 여기 있을 거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구로구의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 잠들고 손에 잉크를 묻히며 일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했습니다. 이제 저는 한 달에 한 번 서울로 올라가 친어머니를 만납니다. 우리는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머니는 제게 여러 번 제안하셨습니다. 민호야, 이 집에서 살지 않겠니? 방도 많고 넓단다. 민호야, 새 차를 사줄게. 내가 타고 다니는 차는 너무 낡았어. 민호야, 인쇄소를 확장하자. 내가 투자할게. 하지만 저는 매번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어머니와의 시간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머니는 눈시울을 붉히십니다. 지난주 저는 처음으로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찾아뵀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보시고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잘생겼구나. 할머니를 닮았어. 아니, 내 아버지를 닮았구나. 제 아들 준호는 어머니를 자연스럽게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할머니, 집이 정말 크네요. 어머니는 준호를 무릎에 앉히시고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후회는 안 해요? 재산을 포기한 것.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돈보다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요. 제가 얻은 것은 진짜 어머니와의 인연이었습니다. 62년 만에 찾은 어머니, 그리고 평생 저를 키워준 부모님에 대한 더 깊은 감사함. 저는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재벌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평범한 집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재벌가에서 자랐다면? 만약 제가 대한제철의 후계자로 살았다면? 아마도 저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돈은 많았겠지만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 진짜 부모님은 강씨 부부였다는 것을. 그분들은 아무 조건 없이 저를 사랑해 주셨고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 친어머니도 62년 동안 저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 또한 진짜였습니다. 저는 두 어머니의 사랑을 모두 받은 행운아입니다. 어제 인쇄소에 한 노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손으로 쓴 자서전을 인쇄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제 인생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고. 저는 그 원고를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구나. 가난하든 부자든 모두 소중한 이야기를.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살아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한 사람들과의 기억입니다. 저는 62년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난했지만 따뜻했던 이야기를.
그리고 이제는 두 어머니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것이 제 진짜 재산입니다. 오늘도 저는 인쇄소에서 일합니다. 손에 잉크가 묻고 종이 먼지가 날리는 이곳에서. 하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이미 가장 큰 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그그의 의 사연 이야기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